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희대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유지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희귀한 뇌혈관 질환입니다. 왼쪽 그림은 정상 혈관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모야모야병 혈관을 가진 환자들을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인데요.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이제 시작되는 부위인 뇌경동맥의 끝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야모야 혈관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그런 혈관들이 발달하는 것이 그런 특징 중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병은 인종적인 특색을 갖는 질병인데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5배 이상 많은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병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유병률이 제일 많은 일본에서 처음 발견됐었고,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도 모야모야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데요. 지금 보여드린 건물은 모야모야병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 일본 병원입니다. 7년 전에 이곳에서 외국 의사로서 일본에 있는 선생님들과 공동 연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모야모야병 환자들에게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인데요. 축구에서 보면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해서 한 선수가 여러 포지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좋은 축구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치료 전략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모야모야 환자들에게 좋은 의사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병을 완전히 고치는, 즉 완치라고 하죠. 근데 이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질병은 관리를 결국 해야 하는 질병인데요. 증상에 따라서 지켜볼 수도 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도 잘 하고 수술도 잘 하는 사람이 모야모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모야모야 수술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 많은 연습을 하곤 했었는데요. 사람의 뇌혈관과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알려진 혈관이 쥐의 혈관이라서 쥐를 이용한 그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기술 연마를 위한 시간을 갖곤 했었고요. 다시 이제 모야모야 병으로 돌아와서 이 병의 진단은 보통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야모야병 환자에서는 정상인에 비해서 뇌경동맥의 끝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비정상적인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외래에서 보다 보면 다른 병원에서 모야모야 병이라고 진단받고 왔지만 사실은 모야모야가 아닌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이 그런 예시인데요. 뇌혈관 협착은 이렇게 보이지만 모야모야 혈관은 보이지 않고 뇌경동맥 끝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야모야 병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야모야 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은데요. 따라서 모야모야 병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이제 환자 치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야모야 병 환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로 병원에 오게 돼서 발견되는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편 팔다리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는 마비 증상이나 말이 안 나오는 증상, 심지어 이제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처럼 심각한 뇌졸중 증상으로 오시기도 하는데요. 뇌졸중이란 말은 사실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병은 발견되는 연령별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특징적으로 10대, 20대 그리고 40, 50대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모야모야 병을 나이로 이제 소아 모야모야, 성인 모야모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기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소아 모야모야 병은 소아 뇌졸중의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와 성인 환자들 증상을 좀 살펴보면요, 소아의 경우 어떤 뇌출혈의 어떤 증상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뇌경색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성인의 경우에서는 과반의 경우 뇌출혈, 과반의 경우 뇌경색 이런 증상들로 분포하게 됩니다. 또 소아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특징적으로 증상을 유발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심하게 울거나 리코더를 불거나 뜨거운 음식을 후후 불면서 먹거나 하게 되면 이 행동 이후에 팔다리 마비나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게 되면 모야모야 병을 한 번쯤 의심돼서 몇 가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 MRI나 혈관 MRI를 찍어서 모야모야 병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검사법은 뇌 혈류량 검사라고 불리는 스펙트라는 검사법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머리에 피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에서는 대뇌 혈류량이 빨갛게 잘 보이는 반면에 혈류량이 저하가 된 경우에서는 이렇게 파랗거나 초록색으로 관찰돼서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스펙트 결과상 뇌 혈류량이 이제 저하된다면 추후에 이렇게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뇌혈관 조영술 또한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모야모야 병을 확진은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검사 방법이기도 하고, 또 스즈키 스테이지라고 해서요, 모야모야 병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이 뇌혈관 조영술은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기형적인 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 연구 결과들은 이 기형 혈관이 뇌출혈의 많은 원인이고, 또 이것이 보이는 경우에 추후에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후방 모야모야 혈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혈관이 발달한 경우에 파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고요. 치료법에 관해서는 일본 후생성, 이 기관은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나오는 모야모야병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소아 모야모야 환자에서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직접 수술법, 간접 수술법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성인 환자들에게서는 간접 수술법의 효과는 더 효과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 전략에 있어서요, 실제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 한 환자에게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은 모두 같지만 환자의 어떤 혈관 상태나 임상 양상들이 모두 다르고요. 또 나이나 성별, 또 병의 진행 여부, 또 등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야 되고요. 또 상태가 또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치료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자별 맞춤형 치료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술에는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요, 크게 간접법,
그리고 직접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법은 직접적인 혈관 연결 없이 근육이나 혈관 등을 뇌 표면에 고정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추후에 자라나는 걸 기대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직접 바이패스 수술법 같은 경우에서는 두피혈관을 이제 바로 뇌혈관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부족한 혈류량을 즉각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술 방법은 간접법이 좋냐, 직접법이 좋냐 이런 측면보다도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케이스에 따라서는 간접법, 직접법을 모두 시행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환자 케이스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은 52세 여자 환자고요. 갑자기 발생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MRI를 찍었고요. 이 환자는 이제 모야모야의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항혈전제 약물 치료는 하지 않았고, 두통약만 한 6개월 정도 드셨습니다. 최근에 다시 MRI를 체크를 해보았고, 병의 진행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세 여자 환자인데요. 체육 시간에 갑자기 발생한 우측에 팔다리 마비하고 언어장애,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렇게 혈관 조영술을 보게 되면 좌측에 이제 모야모야 혈관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뇌 혈류량 검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좌측 내 특히 이제 운동 영역에 혈류량 저하가 심각하게 관찰이 되고 있고 해서 부족한 혈류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두피혈관을 이용하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둘 다 이용해서 수술하였고 동시에 약물 치료도 유지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혈류량이 수술 전에 비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호전된 사진을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진은 이제 수술하고 4년 있다가 찍은 혈관 조영술인데요. 수술하고 난 후에 이렇게 좋은 바이패스 혈류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환자는 금년에 수능도 잘 봐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었고 장애나 재발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5세 남자 환자고요.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한 CT에서 보면 좌측 내 하얗게 뇌출혈 소견이 보이고요. 뇌혈관 조영술을 해봤더니 이렇게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라고 하는 기형 혈관이 나타났었고 이 혈관이 파열이 돼서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두피혈관을 이용해서 뇌혈관을 이제 연결해주는 직접 바이패스 수술을 시행을 했었고 3년 뒤에 시행한 뇌혈관 조영술 사진인데요. 이전에 수술 전에 관찰이 됐었던 기형적인 후방 모야모야 혈관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3년간 출혈 재발이 없었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외래에서 흔하게 자주 질문받는 내용들을 팩트 체크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제 모든 모야모야 환자가 수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X고요.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또 아무것도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나 또 혈류량 소견이나 또 혈관 조영술 같은 결과가 양호하다면 굳이 수술적 치료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바이패스 개도술 후에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셨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대답은 X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모야모야 환자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뇌 위축이나 뇌 경색이 동반되는 경우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바이패스 수술이 모야모야 환자에게 있어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소아 바이패스 수술법에 있어서 간접법이 혈관을 직접 연결하는 직접 바이패스에 비해서 더 안전하고 더 우월한, 더 좋은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니냐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거 10년, 20년 전에는요, 수술 장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좀 떨어지고 테크닉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간접 바이패스를 보편적으로 병원들에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전보다 장비나 수술 테크닉들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수술 합병증 측면에서 직접 바이패스와 간접 바이패스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간접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바이패스에 비해서 혈류량을 보충하는 수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신생 혈관이 덜 자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간접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결론적으로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간접법이든 직접법이든 선택해서 치료하는 게,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치료의 방향은 당연히 이제 B보다는 A와 같은 그래프를 환자분들한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 모야모야병을 완전히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상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꾸준히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1년, 5년, 더 긴 시간 동안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Q&A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라보 씨 질문인데요. 저는 뇌동맥류가 5mm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야모야병, 사실 뇌동맥류하고 모야모야병은 그렇게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개별적인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뇌동맥류라는 건 결론적으로 사이즈만 갖고 판단을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5mm여도 그렇게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야모야병에서 동맥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모야모야병이랑 뇌동맥류랑 동시에 있는 경우에서는 파열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수술이나 어떤 시술 같은 그런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이고요. 모야모야병 조카 아이가 있어서 설명 듣고 있습니다. 네.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에선 제가 오늘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 10대에서 20대 사이에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뇌경색이 아니면 이제 허혈성 뇌 질환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힘이 빠지거나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모야모야병은 아침 햇살님 질문이고요. 모야모야병은 그 머리를 열고 하는 개두술이라고 하나요? 개두술로만 그쵸? 그 수술을 만약에 하시면요, 모든 그 사람의 뇌는 개두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뼈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뼈를 열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다만 뭐 간접법 설명드렸듯이 혈관을 이제 직접 연결하냐, 연결하지 않냐 그 차이로 간접법, 직접법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수술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쵸. 아이가 풍선 불다가 어지럽다고 많이 그래서요. 이것도 의심 증상일 수 있나요? 예, 이것도 의심 증상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호흡을 하게 되면 머리에 산소가 이제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유발되는 증상이고요. 근데 단순히 어지럽다고 해서 모야모야를 의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있거나 재발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혈관 MRI 정도는 한번 찍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아서 수술은 안 하고 약만 먹고 있습니다. 현기증 증상도 심해지고 속도 많이 메스껍고 구역질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도 하고 있고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저 모야모야병 진단을 확실히 받으셨다면 병원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일단 전반적인 검사 결과하고 증상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직접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병원을 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서는 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DSA는 뇌혈관 보는 결국 DSA 뇌혈관 조영술과 혈관 MRI의 차이점을 여쭤보시는 건데요. 다르고요. 뇌혈관 조영술이 훨씬 더 정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세밀한 혈관을 결국 1mm 정도, 0.5에서 1mm 정도 되는 혈관들은 사실 혈관 MRI에서 보기 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진단하는 제일 중요한 검사 결과가 뇌혈관 조영술인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고요. 검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뇌 검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MRI, MRA 어떻게 다른지요? 이거 검진하시는데 이제 MRI, MRA 30대 중반이면 상당히 이제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면 굳이 뭐 MRI나 MRA를 찍으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만약에 이제 찍게 되시면 이제 요 차이점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자면 MRI는 간단히 말하면 뇌의 피질, 뇌의 실질을 보는 어떤 검사 방법이고요. MRA는 A가 이제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혈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뇌 혈관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4월 달부터 오른쪽에서 레이저 광선처럼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런 증상들이 뇌에 이상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안과 가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MRI 정도 한 번은 계속 찍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병인가요? 뭔가요? 자가 면역 질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야모야 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때 만약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있게 되면 모야모야 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고, 보통 이제 모야모야 병은 진단을 내릴 때 원인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다른 유전병이 있을 때도 그런 기저질환이 환자가 갖고 있다면 저희가 모야모야 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혹시 모야모야 병은 빨리 수술하는 것이 더 예후가 좋은가요? 수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행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증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하지만 증상 결국은 빨리 수술하냐 늦게 수술하냐는 환자분 증상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고, 다만 증상이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뇌 혈류량이 많이 떨어져 있고 증상 자체도 계속 나타나고 이러는데 굳이 늦게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뇌 혈류 저하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를 하게 되면 뇌 경색이 이제 추후에 더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빨리 수술한다고 보지만 증상이 또 가벼운 경우에 있어서는 또 굳이 뭐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모야모야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그 치료 전략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어떻게 이제 초보 의사로서, 그리고 초보 의사가 전문가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이 적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야모야 병이 일본에서 많이 생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에서 대부분 환자들이 많고요. 유럽이나 이제 서양보다 또 이제 증상의 차이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뇌출혈 증상이 되게 많고, 반면에 이제 서양 모야모야 환자들은 뇌출혈이 거의 없고, 그런 차이가 있고,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지역적 유병률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마 아무래도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은 에이시안들이고 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사람들은 코케이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병의 유병률이 차이가 있는지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모야모야 병은 뇌경색으로 오나요? 모야모야 병 왜 생기는지 원인이 너무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먼저 왜 생기는지, 이 병의 진단 자체가 왜 생기는지 몰라야 아무 이유 없이 그걸 이제 특발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야 이제 모야모야 병으로 진단을 할 수 있어서 원인은 알 수 없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쵸. 이제 뇌경색으로 많이 오시죠. 보통 우리나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선 60% 정도에서 뇌경색으로 오시고, 나머지 한 40%, 45% 이 정도에서 뇌출혈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간접문합술이 뇌출혈 위험을 낮춘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간접 바이패스법이죠. 간접 바이패스법이 뇌출혈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잘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제 제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직접 문합술이 뇌출혈을 낮춘다라고 하는 RCT라고 하죠. 그런 이제 아주 증거가 높은 그런 연구에서 증명된 바가 있지만요. 다만 간접문합술이 뇌출혈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좋은 어떤 연구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고요. 질문이 긴데요. 어지러움증이 좀 반복적으로 있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뭐 다른 병원을 가셨다면 아마 MRI를 아마 찍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사실 모야모야 병은 MRI에서 찍으면 거의 명확하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혈관이 심각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 딱히 그쪽 병원에서 모야모야 병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 보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지은님 질문인데요.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고 바이패스를 해야 하네요. 가끔씩은 두통이 있는 거 외에 다른 증상은 없어요. 수술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완전히 다 깎나요? 수술하는 가만. 이지은이라는 이름은 아마 여자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수술하는 부위만 깎아서 가발까지 하는 건 조금 오버일 것 같고, 두통만 있는데 수술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두통만 있는 경우에 검사 결과가 일반적으로 좋은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 하지만 뭐 검사 결과를 제가 본 건 아니니까, 만약에 했으면 수술 시간은 만약에 직접법을 할 건지 간접법을 할 건지가 중요할 것 같고, 간접법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이면 끝날 것 같고, 직접법을 하는 경우에는 한 4시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위험한 수술이라면 아마 안 할 거고요. 근데 일단 합병증이 분명히 있는 수술은 맞고요. 보통 한 영구적인 합병증으로만 치자면 한 3%에서 한 5% 정도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다음 질문은 항인지 지질 항체 증후군이 있는 사람과 결혼 생활이 가능한지요? 모야모야 병도 있어서 살아가는데 크게 없는지 만약에 지금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없으면 크게 정상 생활하는 데는 크게 정상인들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또 주기적으로 체크를 잘 하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 살아가시는데 전혀 전 문제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뇌졸중 전조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뇌졸중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조 증상은 없는 경우도 꽤 많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측에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머리로는 생각이 나는데 말로는 이렇게 안 나오는 그런 증상이 일시적이나 아니면 그게 2-3차례 재발하게 되면 그런 게 좀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사랑님, 희귀 난치성 질환은 중증도 몇에 해당되나요? 중증도 몇?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모야모야병은 일단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귀 난치병이다, 이렇게는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thing without you 라는 분 질문인데요. 모야모야 병이랑 많이 헷갈리는 질환이 있을까요? 증상만 보고 다른 병원 갈까 두렵네요. 많이 헷갈리는 질환이 있죠. 일반적인 이제 뇌혈관 협착이랑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나이가 젊은데 그렇게 뇌혈관이 협착이 있는 경우에 참 모야모야병이랑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검사
뇌혈관 조영술을 한번 해보면 분명히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채인님, 뇌출혈을 후유증 없이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들이 진행되나요? 일단은 뇌출혈의 양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양이 많다면 대부분 후유증이 어느 정도는 좀 남기 마련이지만 또 소량인 경우에서는 대부분 또 이전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고 그거에 맞게 또 정확한 이제 치료를 하시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고요. 모야모야병도 유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유전 가능성,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이제 모야모야병 환자분들을 보면요. 한 10명으로 치면 한 1명, 한 10%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야모야병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그래서 그 아기를 10명을 이제 낳았다고 치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모야모야병일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오늘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